자, 2부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한겨레 논설실 권태우 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신인규 변호사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예, 오늘 우리 신인규 변호사가 이제 매주 화요일 되면 보통 그 뒤에 일정 때문에 4시 30분에 귀신같이 나갔어요. 오, 근데 말 안 해도 싹 사라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뒤가 열려 있대. 아, 네. 오늘 쏟아낼 게 많을 거예요, 신 변호사도. 그래서 오늘 25분에 끝낼까 해요. 아, 왜요? 뭔 소리야 갑자기? 오늘은 시간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신인규 변호사하고 먼저 이야기 나눌 내용은 이게 뭐 아무래도 이제 법조인 두 분 계시고 우리 권태 실장께서도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 검찰이 대장동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항소를 포기했다. 이 내용을 두고 뭐 거의 뭐 뉴스가 그 소비되는 뉴스의 한 절반이 이 뉴스 관련된 뉴스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까지 막 말이 많을 뉴스입니까?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니까요. 이례적인 일이니까 뭐 뉴스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몇 가지 프레임들이 저도 사실은 조금 이제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게 처음에 7,788억인가요? 뭐 하여튼 뭐 7천 추징금. 이 숫자가 무슨 숫자인지 항고를 안 하면 이 돈이 다 없어지는 것처럼 한 7천억이 다 없어지는 것처럼 예. 이거는 좀 과장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지금 예를 들면 저기 유동규나 뭐 김만배가 뭐 10년을 살든 15년을 살든 뭐 15년 살 거 10년 살고 그건 별로 아쉽지 않은데 이게 돈이 없어요. 7천억이 없어진데 이거는 상당히 초기에 약간 왜곡된 게 아닌가 싶은데 두 분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왜곡된 게 아니라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예요. 명쾌한 양지열. 그러니까 이게 그 법률적인 내용은 별로 이렇게 이견이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할 건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고 저는 솔직한 얘기로 사실 뭐 항소 포기한 전례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기계적 항소 이걸 좀 지양하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항소를 계속 검찰들이 하다 보면 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고통스럽기 때문에 저 충분히 그 취지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우선적으로 그러면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딱 적용할 케이스를 그러면 이 대장동 관련된 케이스로 할 것이냐? 전 여기에 대해서는 뭐 비판할 수 있다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대장동이 가지고 있는 이 수사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조작 의혹 지금 이런 부분들이 좀 관련이 강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그 추징에 관한 부분도 이게 지금 뇌물죄나 뭐 이해충돌 관련된 그 범죄가 하나가 있는 거고 업무상 배임이라는 죄가 지금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 1,000억이 다치면 고종에서 뭐 한 300억 뭐 이렇게 700억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뇌물이라는 거는 국가적 법익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국민 전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몰수 추징을 해서 국가가 가져가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업무상 배임죄가 또 섞여 있고 이번에 사실은 뇌물 쪽은 지금 거의 인정이 안 됐고 유동규 빼고는 인정이 안 된 거고 다 이제 배임으로 이거를 법리적으로는 본 것인데 업무상 배임이라는 거는 개인적 법익, 그러니까 피해자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피해자가 누구냐? 성남도시개발공사라는 그 법인이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피해자가 피해를 구제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 항소 안 했으니까 그 범죄자들이 다 그 수익을 누려가지고 뭐 하루에 1,000만 원씩 그 감옥에서 자고 나오면 돈이 생긴다. 이런 식의 논리를 어떻게 핍니까? 그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금 소송도 제기해놨다는 거 아니에요? 민사를 진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통도 민형사가 같이 돌아갈 때는 형사가 결정 날 때까지는 민사소송을 좀 밀어놓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가압류도 해놓고 보존 조치를 다 해놓으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항소 안 한 거랑 마치 엮어가지고 국민들의 감정을 마치 무슨 대장동 일당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처럼 내지는 이것이 마치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악의적으로 짜가지고 이 법에 안 맞는 얘기들을 하는 것은 너무 이건 좀 지나치다. 그리고 정치적인 의도가 너무나도 확실하다. 제가 이제 명백하게 가짜 뉴스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심일원 선생님이 잘 설명 주셨지만 또 이런 거예요. 일단 그 7,780억이라는 액수는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그리고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 더하기 그 액수는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월급을 받은 사람이 직장 다니는 사람이 회사 돈을 훔쳤어요. 월급이 300만 원인데 회사 돈을 100만 원을 훔쳤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뺏어야 될 돈은 얼마일까요? 100만 원이죠. 나머지 300만 원 월급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7,780억이라고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지만 그나마 그 안에는
원래 정상적으로 가져가야 될 액수까지 다 포함시킨 거예요. 노름 같은 거라든지 도박 같은 거 할 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노름이나 도박은 처음부터 모든 금액이 그 저 불법이고 일법이니까. 다만 이제 그거 지금 말씀하신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걸고 2번을 도박을 하면 20,000원을 치는 건데 그 계산법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장동 업자들이 민간업자들이 원래부터 가져가야 될 매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부정하게 가져가야 될 매출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걸 1심 재판부에 따라도 1,120억이에요. 그것도 물론 다툼의 여지는 있어요. 그런데 그냥 통틀어서 다 7,000억이라고 그걸 다 국민들이 다 가져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걸 검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죄송하지만 언론에서 고스란히 받아 썼어요. 죄송하지만은 왜 붙여요? 아니 한겨레도 비슷한 논조로 나간 기사가 있는 것 같아서. 네. 그 기사에 대해서는 또 반대되는 형태의 또 논설도 있었고, 예, 한겨레 논설이 유효했어요. 그나마. 기사는 뭐 다 존재했습니다. 지금 어제도 제가 이 뉴스 하면서 질문이 그거였어요. 패널분한테. 이 뉴스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뉴스의 주인공들은 지금 당시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건을 조작한 거로 의심을 받고 있는 일부 검사들이 이 뉴스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사당 검사들이죠. 네. 자, 그렇다면 말씀하신 그 추징금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이 전반적인 항소 포기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것이다. 권력에 의해서 찍어 눌러진 것이다. 라고 이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그들이에요. 그래서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자들이 곧 말씀하신 사건의 주인공들이다. 근데 그들이 특정이 좀 돼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검사장들 뭐 같이 항의하고 이런 거야 이제 지금 검찰권을 자기들 밥그릇 뺏기니까 이제 거기에 편승한 거고 목소리 세게 내는 사람 특정 가능하거든요. 예. 첫 번째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이 대장동에 1차 수사팀과 2차 수사팀이 있는데 2차 수사팀이 지금 사고를 다친 거거든요. 그렇죠. 2차 수사팀을 세팅한 사람이 한동훈입니다. 2022년 7월에 이제 인사를 다 한 거니까요. 예. 그럼 한동훈, 두 번째가 주진우 의원은 당시에 법률비서관,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민정수석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법률비서관과 공직기강비서관이 민정수석의 역할을 대신했다라고 우리가 윤석열 정부 초반을 평가를 하니까 그럼 이제 주진우까지는 다 확인이 되죠. 예. 그 세 번째가 강백신. 그 강백신은 당시에 한동훈표 인사로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 부장으로 온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그때 뭐 어미준, 강백신, 김영철 이 사고 친 사람들 다 거기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뭐 검찰 이프로스에 그 의견 올리는 사람들 그 수사팀에 직간접적으로 다 관여된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름이 거론되는 예. 검사들. 그러니까 홍상철, 김영석. 예. 김영석은 그 유동규 조서 받은 검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은 대장동 수사 2차 수사가 지금 문제인데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그게 이제 뇌물로 다 낑겨 넣었다가 이번에 무죄로 판판이 깨진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본인들의 과오를 시정할 생각은 안 하고 본인들의 과오를 덮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마치 본인들에게 지금 탄압의 서사와 프레임을 짜서 이거를 지금 검찰청 폐지에 항의하는 검사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검사장들 그게 지금 결합이 돼가지고 총공세식으로 지금 레거시 언론하고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가 당연히 뭐 포털 지면을 다 뒤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간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크게는 안 알려진 것처럼 수사 1팀 처음에 수사를 했던 팀 정용환 부장이 있는 수사 1팀에서 지금 이 대장동 관련해서 이 사건을 재판에 넘겼어요. 예. 그리고 이 지난달 31일 날 나온 재판은요.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거기에 관해서 재판을 끝낸 겁니다.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 정확히는 이제 이재명 당시 시장이라든가 정진상, 김용 같은 측근들과의 관련된 재판은 별도로 하고 있어요. 따로 있죠. 그런데 이 2차 수사팀이 한 게 뭐냐면 멀쩡히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2차 수사팀이 갑자기 윤석열 정부에 새롭게 꾸려져가지고 거기다가 탁 들어오더니 야 여기도 이재명이 들어가야 돼 해서 갑작스럽게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거기 법을 배임이라고 하는 게 회사의 이익에 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고 자기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범죄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유동규하고 남욱이라든가 김만배 같은 민간업자들에게 유동규가 이 도시개발공사에도 손해를 끼치면서 이 사람들 좋게 해줬네 이걸 했는데 거기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시장을 넣어가지고 이재명 시장을 위해서도 넣은 것이다라고 하는데 배임으로 이미 기소가 됐으니까 이걸로 또 기소를 못하니까 이해충돌 방지법을 갖다가 끼워 맞춘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같은 내용에 대해서 제목만 다르게 한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 무죄가 나온 부분이 그 부분이 무죄가 나온 거예요.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2차 수사팀은 우리가 제기한 건 왜 다 무죄했냐 이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정성화 장관도 얘기했듯이 수사와 재판이 잘 됐다고 하는 건 1차 수사팀에서 결론을 내려서 정상적으로 기소했던 부분에서는 중형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수사와 재판에서는 다
이게 얻을 것을 얻었는데 판사가 보기에도 왜 이거 같은 내용을 갖고 왜 이름만 바꿔가지고 기소를 했어 해서 정리한 부분을 그거를 항소를 못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문제는 그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정진상, 김용에 대해서는 재판이 따로 있어요 또. 그래서 근데 이런 거를 어느 언론이고 제대로 얘기를 잘 안 해줘요. 맞아요. 그게 문제고 저는 핵심은 그거라고 봐요. 윤석열 시대의 검찰 어떻게 보면 계엄까지도 원인을 제공한 세력들 아닙니까? 결국에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 반대 진영에 대해서는 검찰권 남용 내지는 위법한 수사 이걸 가지고 이제 정적 제거를 해오다가 이제 계엄까지 간 거고 자기 편 김건희 뭐 등등등 윤석열 쪽에 대해서는 검찰권을 또 남용해서 수사를 더 안 하거나 처분을 안 내리거나 덮어준 이 두 가지가 지금 다 공존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대장동 관련해서도 처벌받을 사람 처벌받아야죠. 근데 그것이 행한 만큼 정확한 법조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 2차 수사팀 한동훈이 세팅한 그 팀들이 자꾸 이재명 타겟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무죄로 다 깨진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권은 이재명 정부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올바르지 않은 수사가 이제 발견돼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가만히 놔두고 또 항소심으로 가가지고 더 다투게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멈추고 그 죄값을 저지른 만큼 받게 할 것이냐 그 재량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얘기를 쏙 빼고 그냥 형식만 놓고 아니 검찰권 행사를 왜 자꾸 막는 거야. 그걸 막은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냥 내면 되고 아니 말단 검사 누구라도 단독관청이니까 자기가 항소장 내버리면 되는데 자기들이 안 해놓고 마치 이거를 권력의 피해를 받아서 못한 것처럼 만들면서 이거를 검찰개혁을 저항하는 하나의 프레임으로 좀 이걸 더 만들어가려는 노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분 변호사가 열변을 토해 주셨습니다. 우리 권태호 실장께서는 이 이야기가 어떤 형태이든 프레임이 짜여져가지고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에는 지금 함께 다 공감을 하는 거잖아요. 대체로 동의합니다. 그 프레임을 짰다기보다는 상황이 되니까 거기에 민첩하게 대응한 걸로 봅니다. 뭐 검사 일부가. 그리고 이게 1차 수사, 2차 수사가 있는데 이걸 보면 뭐 이제 이거 법을 잘 몰라도 1차 수사에서 거의 대장동 수사는 거의 웬만한 게 다 됐어요. 다 됐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면서 이걸 완전히 다 갈아버리죠. 그 수사 검사들을 다 갈아버리는데 2차 수사팀이 와서 한 거는 윗선과 연결을 고리를 뚫어보는 겁니다. 그 윗선이라는 게 이재명하고 이제 뭐 50억 클럽 뭐 이쪽인데 50억 클럽도 사실 1차에서 어느 정도 수사가 됐고 그래서 2021년부터 2023년 초까지 거의 수사가 다 됐기 때문에 그 치약을 거의 다 짠 거예요. 다 짰는데 짤 것도 없는데 거기다가 이제 막 이게 윗선으로 무리한 수사를 했는데 2차 수사가 다 판판이 다 깨지는 거는 치약을 짤 때 마지막에 어떻게 짜세요? 저는 뭐 그냥 별로 잘 안 짭니다. 부유해. 특수부 자질이 없으시네요. 부유해. 그러니까. 특수부를 하시려면 이렇게 칫솔로 이렇게 쫙 밀어내면서 양지열 변호사는 칫솔로 밉니다. 칫솔대로. 신규 변호사는 이렇게 말아서 꾹꾹꾹 누르는 데까지 하는 거죠. 꾹꾹꾹 누르는 데까지. 그 검사 안 하시네요. 저희 집이 1등이래요. 저희 집은 중간에 자릅니다. 그래서 안을 닦아냅니까? 그거는 로션 같은 거 그렇게 하지 않나요? 저희 집은 우리 집 나 1등했다. 대단하십니다. 그게 지금 대장동 2차 수사팀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위로 잘라가지고 안에까지 긁어보려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빡빡 끌어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빡빡 끌어냈다기보다도 어마어마한 거 딴 거를 끌은 거죠. 딴 거를 끈 거죠. 치약인 줄 알고 잘랐는데 로션이었어요. 물감이었지 물감. 와 엄마. 그러니까 하얀 물감 이런 거였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게 7,788억에서 400 몇 억 나온 거는 이거는 사실은 검찰이 7788 그것이 어느 정도 좀 이게 무리한 거였고 그리고 이거는 부끄러워야죠. 수사가 제대로 잘못됐다는 걸. 그래서 사실 좀 다 깨지는 거다. 2차 수사팀에서 지금 다 깨진 거예요. 아니 근데 요게요. 제가 하나만 더 보강하면 마치 대장동만 뭐 1차 수사팀, 2차 수사팀 나눠서 2차 수사팀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또 과도할 수 있으니까 제가 하나 또 예를 들어볼게요.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있었어요. 대북송사. 대납이 갑자기 대북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거기 쌍방울이 붙고. 그것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다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 당시 이제 이재명 의원이죠. 이재명 대표 관련된 사건들이 다 방향을 일탈하면서 그걸 이제 우리는 검찰권 남용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수사의 본질을 적확하게 수사해서 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 대통령과 다 엮어서 이재명 대통령 정치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그게 또 공직선거법 관련된 내용이 있고 예. 위증교사 있고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전 이제 차제 이 대장동 사건도 이번에 항소 가지고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1차 수사팀, 2차 수사팀 어떤 수사를 누가 했고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이제는 전 점검이 좀 필요한 때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그래서 겁니다. 지금 아까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일각에서 또 뭐 어느 뭐 언론에서도 중립적이라고 표방하는 언론들조차도 왜 하필이면 이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분란을 일으켰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게 이 사건만큼 적합한 사건이 없다. 그동안에 검찰이 잘못된 관행들을 드러내기에 있어서. 그리고 아까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지금 다른 것들이 다 판판이 깨진다는 게 아시겠지만 이제 대장동 사건에서는 남욱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영학 회계사 이런 사람들이 그때 수사가 잘못됐다라고 법정에 나와서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막 쏟아져 나오죠. 예. 예. 그리고 유동규 빼고 유동규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리고 대북송금 사건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를 잡으려고 했었는데 그건 이미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그 술자리가 있었다는 의혹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편의점에서 결제 내역에 소주 산 가격까지 다 나왔어요. 근데 이게 더 중요하냐. 그러니까 뭐냐면 물론 이것도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다 제가 무조건 진실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정도의 폭로가 나왔으면 이거를 검증하는데 언론이 집중해야 되냐. 아니면 공권력에 지금 판결문을 낱낱이 읽어볼 경우에는 납득할 만한 내용들도 있고 다른 재판들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있는 그 내용의 검증을 해야 되냐 봤을 때 이 앞에 말씀드린 검사들이 공권력을 남용해서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거짓말을 해가면서 없는 범죄를 만들어내려고 했다는 의혹이 훨씬 커야 될 텐데 지금 뉴스로 나오는 걸 보면요 비교도 안 되게 초라해요. 그 굳이 변명하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 얘기를 언론계 대표 나오고 하도 많이 들으니까 네. 이게 하도 많이 들으니까 무슨 그 핵심 혐의 기소 누락, 진술 조작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2차 수사팀에서 많이 나왔는데 그걸 이게 뉴스라는 건 새로운 걸 찾거든요. 그게 진보해진 거예요. 늘상 그런 건 뭐 이제 그 강백신 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 측면이 있고 이게 검사들이 왁 하니까 이제 이게 일종의 하나의 그 이벤트나 하나의 뉴스 포커스에 맞춰지는 그리고 이게 새로운 그런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제가 그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권태우 실장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언론의 속성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치자면 일정 부분 작동을 하는데 그 언론의 속성을 누가 어떤 식으로 이용하려고 하는가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